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예요? 네. 이번 주에는 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금값은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일반적인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건가요? 우선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은 금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에 이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만기 보유하면은 좋겠죠. 또 두 번째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금리 달러 인덱스가 크게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달러 강세가 불편하다 언급했기 때문에 금리는 크게 조정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이게 달러화로 결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금값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하고 아무래도 달러의 갭이 좀 스프레드가 늘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시 수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때 금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론이라는 게 늘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경기가 조금은 좋아지는 상황들. 그래서 이른바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이 선호되는 그런 국면일 거기 때문에 뭐 금이 안전자산으로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때 뭐 금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동시에 금이 또 안전자산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또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이 떨어진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인플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금값이 이렇게 지지받는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조금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일원화시켜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금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물가를 방어해요. 금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금값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또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통화 이론 때문에 시작되는 건데 옛날에는 금이 돈이었었잖아요. 금화. 교환 가치. 금화였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영국은 원래 금화를 가지고 가다가 그게 미국의 달러 기축으로 넘어오면서 금은 준비금을 가지고 있고 그 보유한 금에 비례해서 달러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요즘은 이제 그거 없어져 버렸지만 그게 없어진 게 이제 닉슨 대통령 때 근본 유제를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브레튼 우드 체제가 그게 킹스턴으로 넘어간 건가 그래요. 그게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아니면 주요 원자재 이런 것들은요 국제적으로 달러로만 거래를 해요. 다른 통화로 거래를 안 하고 달러로만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값하고 달러 값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 올랐네 그럼 달러 값 떨어졌네고 달러 값이 올라갔네 금값 떨어졌네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금값은 떨어져야지. 그런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단기적으로 금값의 결정 요인은 달러 값의 반대다. 아주 단기적인 요인이에요.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면 금값은 약세가 돼야 된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이해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번역을 하면서도 잘 몰랐는데. 네. 좀 본부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부분이 없는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문일 연구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 달러가 이제 트럼프 발언 이후에 조금 이제 인덱스 기준 104를 찍었던 게 뭐 100 언더까지도 한번 하회할 정도로 한 4%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그 교환 가치 측면에서의 금 가격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각이 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마켓이 금리가 올라왔지만 지금 금리도 지금 숨고르기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추세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의구심,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미국의 지금 물가가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실질 금리는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인플레이션 환경을 더 조장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금을 또 보는 사람들은 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사실. 네, 그럼 최근 금값의 상승세의 이론적인 걸 다 빼고 그냥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전 방금 얘기했고. 네, 사실 다 이제 나온 얘기들에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얘기하면서 네. 현재가 왜 이런 상황인지도 이제 각각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완전하게 또 안전자산을 놔버리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화 지수 자체가 최근에 뭐 어쨌든 고점 대비 떨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금값을 좀 올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빨리 올라오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성격의 또 어떤 금의 가치가 또 부각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금이 아주 강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혼조세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놓고 이렇게 길게 보면 뭐 금이 지금 최근에 아주 가파른 강세보다는 약세였다가 조금은 다시 강세로 가면서 혼조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그 단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금을 직접적으로 또 수급 측면에서 수요하려는 힘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인도하고 중국으로 아는데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렇게 명절이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금 수요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측면도 있고 춘절이 있을 때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지금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인도가 지금 화폐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하 경제 쪽을 뭐 이제 또 양 밝은 곳으로 예, 끌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가장 황금성이 좋은 금 쪽에 또 일부 유입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또 이거랑 연관지어서 재밌게 보면 사실 그 자금들이 전통적인 금 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새로운 대체제로 등장하는 비트코인이 작년에 굉장히 한번 가격이 네. 급등을 했었거든요. 좀 가슴 아픈데 나 팔고 났는데 그 비트코인이 이제 또 새로운 통화 대체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작년에 그 거래 단위당 1,000불을 칠 때 금 가격은 약세였어요. 네. 그랬다가 그 부분이 뉴스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냐? 그래서 이 뭐 이런 유럽, 뭐 인도 쪽이나 뭐 이런 중국 쪽에 자본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뉴스 뜨자마자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금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서로 대체적인 성격을 가진 그 자금 시장의 수급 네. 이런 부분은 또 경제 논리하고는 또 조금은 다른 뭐 좀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경제 논리예요. 그렇죠. 뭐 엄연히 따지면 다 경제 현상인데 이게 이제 얘기 한번 쭉 보면 금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기본은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세 가지 수요가 있어요. 제일 많은 수요는 산업 수요예요. 산업체에서 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있는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있는 수요가 그 투자 수요예요. 보석, 장신구, 금 보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하여튼 보석을 가지고 있겠다는 그 수요. 사치 그렇죠. 실제 수요예요. 실수요는 실수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요가 투기적 수요가 있어요. 국제 뭐 헤지 펀드니 이런 게 금 시장에 가서 무지하게 놀거든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게. 그 세 가지 정도 수요인데 산업적 수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또 경기도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산업적 수요가 금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좀 아까 이제 우리 임연삼 연구원은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
장신구로서의 수요 이 얘기를 인도하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중국은 대체적으로 많이 갔죠 작년에 비트코인을 많이 갔고 인도는 IT를 잘 못하나 봐 IT 인력은 제일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근데 인도는요 금 먹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인도가 금을 금박지 좋아하는 만들어가지고 민족이니까. 먹잖아요 금박지 만들어서 먹어요 인도는 근데 저희도 거기에 시키자면요. 인구가 11억인가 12억이에요 무지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그런 것들이고 수급상의 문제가 아닌 거는 금이 가지는 전통적인 그 화폐로서의 기능 아까 얘기한 원래 근본이 금은 이거 실물 화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들고 튀어야 되는데 돈은 너무 무겁잖아요.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금을 들고 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지하 경제 양성화할 때 그 화폐 개혁하면서 양성화할 때 돈이 어디 숨지 못하니까 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중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돈 해외로 좀 도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금, 돈 못 갖고 가니까 금 갖고 가거나 만국 공통의 돈이잖아요. 금 갖고 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거나 이런 쪽에 또 수요들 거기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통하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도 방어해주고 전 세계 어디 가서 이거 내놓으면 다 돈으로 받아주고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은 경제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원래 미국이 저렇게 재정 정책 세게 내놓아서 경기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었잖아요, 중론. 근데 또 한켠의 연구에 의하면 저렇게 트럼프의 재정 정책의 근간이 막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달러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달러가 강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켠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저 공약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정말 달러가 강해질 거냐. 이제부터 달러 공급량이 늘 텐데 그렇죠. 미국의 재정 적자 저거 어떻게 감당할까? 부채가 저렇게 급증할 텐데 미국 정부 부채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금을 배팅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외국계 IB 메인 하우스들도 아직도 금에 대해서 되게 지금 우호적으로 투자 리포트 나오죠. 뭐 블랙락 같은 데서도 얼마 전에 금을 최후 선호 자산 투자 자산으로 제가 추천하는 거 리포트를 봤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에 또 이제 포인트도 있어요. 그거의 또 다른 단면이 그건 금융 사이드고 재정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달러 풀리는 게 금융 사이드고 또 다른 면이 재정을 그렇게 풀어대면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이제 차질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금값이 그냥 반영되는 거예요. 또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강세하기 힘든 게 원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800달러 넘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소로스가 금을 다 처분했어요. 정확한 시기에. 근데 최근에 1,080달러 저점에서 지금 1,230달러까지 최근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소로스가 트럼프 정식 4분기까지 금을 보유했다가 최근에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은행주를 샀습니다. 소로스가 예. 제가 그 펀드 그걸 봤는데 근데 그 말은 그러니까 소로스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좀 어려워질 거다. 뭐 금이 근데 트럼프의 견해가 바뀐 거죠. 만약 그의 포트폴리오를 본다면은 은행주를 산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230달러까지 올랐지만 이게 금이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좀 일시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주 올라간 거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규제 완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금리 상승도 일조했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금융 산업을 옥죄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이제 완화시켜 줄 거고 뭐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된 행정 명령도 내리고 그래서 금융 산업 전반이 계속 위축돼 있다가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금융주의 강세를 이제 순수하게 금리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네, 할 말이 많아요 여기가. 금이라서. 계속해서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긴 한데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뭐 상승하면은 안전 자산은 좀
하락세를 띠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편이고 안전자산, 뭐 채권이나 금이나 다른 안전자산들도 강세를 대체로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대체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고 최근 상황만 보면은 분명히 주식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고 있고 네. 금리는 좀 올라와서 쉬는 정도니까 뭐 약세 국면 정도에서 쉬는 정도 지금만 보면 이제 금값은 올라간 거고 그래서 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이렇게 카테고리로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달러 자산과 비달러 자산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잘 이렇게 구분이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건데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제한적이면 내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넘어가려면 안전자산 팔아야 돼요. 반대로 위험에서 안전자산 넘어오려면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돈이 그냥 계속 많고 풀려 있으니까 내가 안전자산도 이만큼 갖고 있고 위험자산도 포트폴리오 차에서 이만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떤 걸 덜 가지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롱숏보다는 더 많은 롱, 뭐 작은 롱, 뭐 이 정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딱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아주 정확하게 대치 관계를 보여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 다들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헷갈려하기도 하죠. 헷갈리고 하는데 그 유동성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은 들고 있는데 이게 금으로 갈지 주식으로 가는 건지 채권으로 가는지 지금 다들 아직은 트럼프 정책이 아직 끈 혼란스러운 상태 아니냐.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 그러니까 미국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뭐 이 정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고 그렇죠. 뭐 하면 그쪽은 예. 뭐 1패도지고 그쪽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컨빅션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좋은 이렇게 분류 카테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세 개의 가격 지표가 일시에 동시에 올라갔던 국면이 있어요. 2000년 중반에. 2000년 중반에 보면 심지어 유가도 같이 모두 에브리바디 위로, 금리도 위로. 인플레이션 국면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모두 다 행복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채권 시장은 불행했죠. 채권 투자자들은 그냥 일드는 거두지만 고기 말고 캡탈 게인은 나머지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전형적인 특징은 인플레이션에 좋은 자산 주식하고 금,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자산 채권. 지금 약간 그런 현상도 조금은 녹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촉발이 되면 사실 금리가 이거보다 더 올라야 되죠. 더 올라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조금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 가격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오르긴 했지만 바닥대기에 오르긴 했지만 금이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는 거야? 라고 할 정도고 유일하게 지금 제일 수혜를 받고 간 건 주식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를 거쳐서 이제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 이 자산들이 정말 제대로 2000년 중반 때처럼 모두 다 함께 쭉 가느냐. 그러면 이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수요가 뒷받침되는 펀더멘탈 시장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중앙은행이 공급해준 유동성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가는 시장은 끝나는 거고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건데 사실 그 과정은 아직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승부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내년 이후가 이제 아마 진검 승부. 올해는 그렇죠. 말씀처럼 방향이 잡힐 거예요. 네. 계속 헷갈려하는 올 하반기쯤부터는 방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가닥이 잡히지 연말께 않을까 정도 싶은데. 오면. 일단 상반기에는 트럼프 정책부터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그럼요. 확인하고 그럼요. 예, 그런 확인해야죠. 건 봐야죠. 근데 금값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금값이 이 정도 오르면 많이 올랐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최저점하고 최고점을 놓고 비교하면은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값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1,100원, 그러니까 1,100달러죠. 트로이 온스당 한 1,10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겨우 1,200원 거니까 뭐 10% 제대로 10%좀 올랐을래나? 그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 정도 오른 건데 물론 금값이라고 하는 게 10% 오른 거는 다른 자산 주식 한 20% 30% 오른 것보다 더 올라간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레벨업해서 이제 또 여기서 당분간 좀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금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번 금도 올라갈 땐 무섭게 올라가요. 뭐 유가는 100% 올랐는데 뭐. 기름 유가하고 금은 좀 종자가 좀 다른 종자 아니요? 아니 종자는 다른데. 그러니까 뭐
더블난 자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무지하게 많지. 뭐 주가는 금이 이렇게 올랐다고 얘기하기가. 주가는 4분의 1 토막 났다가 반등이고 금은 그 정도까지 박살은 안 났으니까 또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네, 뭐 다르죠. 다 달라지니까. 근데 금이 왜 1,100달러냐면 아까 우리 김은일 연구원 1,080달러 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의 지금 생산 원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더 높은 데들은 다 뭐 망하고 문다든가야. 맞아요. 광산이 높은 데는 더 이상 이제 채광을 못 해요. 그래서 공급 쪽의 구조 조정은 일어났을 거예요. 금 시장이. 근데 가장 낮게 내려가도 1,100달러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생산 단가예요. 그게 미니멈. 맞아요. 그 코모디티 담당들은 항상 저걸 제일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1,100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 지금 몇 년간을 금이 이렇게 계속 옆으로 기었다. 저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1,100을 맞추지 못하는 광산들은 지금 다 일시적인 휴업이나 뭐 폐업이나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러니까 금광들 싸게 매물러 나온 것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서 16년 초까지만 해도 안전자산 선호가 그렇게 득세했는데 네. 금은 계속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이었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1월 FMC 통화 그 의사록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표가 됐고 금리 인상은 앞으로는 이제 언제가 됐든 뭐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금리는 인상될 거라고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단기 전망은 어려워. 중장기 전망은 쉬워요. 지금 바닥이니까 살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데 단기 전망은 어려워. 단기 전망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간다면 저는 금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단순히 뭐 이렇게 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많이 믿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금 없습니다. 저는 저도 생각은 비슷한데 이제 시기적으로 저는 이제 뭐 짧게 보면 2, 4분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금값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 금값 상승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의 불확실성, 또 뭐 유로존의 정치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2분기까지는 뭐 금값은 그래도 상승 모멘텀은 있겠다. 근데 하반기 이후에 정말로 뭐 뭔가 좋아지는 모습 보인다면 금보다 더 좋은 상품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야 된다. 단기적으로 나는 금은 이렇게 그 낙관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적도 아니고 금은 갈피를 못 잡을 거다 당분간.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틀림없이 있어서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 요인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좀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정치적 불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 요인이 틀림없이 그쪽은 있는데 또 반대로 이쪽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상은 금값이 그 악재고 무조건 악재거든요. 근데 맞아요. 올해 금리가 인상이 한 서너 번 있다 그러면 그 금값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고 또 한 가지는 달러 값이 결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값을 봐야 연결해서 이제 금값으로 연결되는 건데 난 달러 값이 지금보다 더 쌀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훨씬 비싸야 되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트윗을 여러 번 한 번 날렸나? 딱 한 번 날린 거 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여튼 달러가 갑자기 막 무지하게 약세로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지금 미국만큼 경기가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럼 당분간은 달러가 강세 가야 되거든요. 물론 좀 더 지나면 얘기한 것처럼 적재정 때문에 달러가 다시 또 약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달러 강세 요인이라고 보면 그러면 금은 방향성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겠죠. 맞아요. 저도 한상환 본부장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지금 미국 그 주식의 PER이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좀 비싼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법인세가 한 25% 정도인데 저는 한 10%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가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법인세나 발표 나면은 주식이 랠리를 가고 좀 달러화 인덱스가 다시 반등하면서 좀 금은 지금 팔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민되네요. 사야 되나? 아니, 장기적으로 사야 된다. 네. 소개팅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걸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 가격, 최근 금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뭐 가격을 결정짓는 또 가격을 앞으로 결정지을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